이제는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이란에서 전쟁이 난 이후로 항공권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죠. 특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 쪽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의 비용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저도 프랑스를 떠난 지 꽤 돼서 슬슬 유럽 분위기가 그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요금을 보니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해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총 3개의 도시를 방문해 볼 건데요. 이곳들은 단순히 이국적인 분위기만 풍기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이야기들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마을들을 여행하면서 그 뒤편에 있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여행도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 충남 아산의 탕정면으로 왔습니다. 여기 지중해 마을이라고 굉장히 이국적인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1년 정도 교환학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지중해 느낌은 어떤지 대충 아는데 여기는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아산에는 처음 왔는데요. 마침 여기서 처음 방문한 곳이 지중해 마을이라 더 이색적이었습니다. 이곳이 지중해 마을이라 불리는 이유는 지중해 연안의 세 지역을 테마로 마을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는 파르테논 구역인데요.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티브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다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돌기둥이 세워져 있어 이쪽 거리는 장엄하고 클래식한 분위기를 풍겼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산토리니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스 산토리니 특유의 하얀 벽면과 푸른 원형 지붕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제가 그리스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파르테논의 웅장함과 산토리니의 청량함이 잘 전해졌습니다. 확실히 마을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이국적인 분위기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프로방스 구역이 나옵니다. 프로방스를 대표하는 붉은 기와 지붕과 나무 덧창을 보니 프랑스의 따뜻한 시골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의 색감은 프로방스랑 거리가 약간 있는데 지붕은 확실히 프로방스 느낌이 납니다.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전반적으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잘 표현되고 있었고 마을 자체도 깔끔해서 걷기 좋았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요소도 조금은 있었어요. 일부 간판들이 이곳의 분위기와 조화롭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약간 부자연스러운 색감의 건물도 있었죠. 물론 이건 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건물 사이에 나 있는 작은 골목까지 예쁘게 꾸며놓은 건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그럼 지중해 마을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해 마을이 있는 아산 탕정면의 지도를 보시면 눈에 딱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을 주변으로 산업단지가 크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곳을 대표하는 기업은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원래 지중해 마을이 있던 자리는 전부 포도밭이었습니다. 과거의 탕정면은 지금처럼 신도시의 모습을 가진 곳이 아니라 시골집들이 모여있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죠. 이곳에서 생산되었던 탕정포도는 당도가 높아서 전국적으로 알아주던 특산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 상황은 급변하게 됐죠. 이곳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더 이상 기존의 삶을 유지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주변은 전부 공장과 아파트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원주민들은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했죠. 보상을 받고 마을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60여 명의 원주민들은 이곳에 재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했죠. 각자 따로 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마을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민 공동체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테마 마을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아산시도 이들의 계획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었죠.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원활하게 마을을 꾸릴 수 있도록 땅을 모아서 구획해 주었고 기본적인 공공인프라도 구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함께해온 주민들은 서로서로 힘을 모아 새로운 마을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주민들의 힘으로 조성한 마을이 지금의 지중해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건물을 보시면 대부분 1층은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2, 3층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를 예쁘게 조성해서 도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고 1층은 전부 상권으로 운영하면서 나름의 수익성도 갖추게 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업적인 변화는 종종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원치 않는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지중해 마을은 그 과정에서도 색다른 방법을 찾은 것이죠. 오늘 저는 남해 독일 마을에 왔습니다. 와, 완전 클래식 벤츠입니다. 진짜 멋있네. 이게 벤츠 SL300이래요. 1988년 모델인가봐요. 여기 보시면 6일자님이 기증해주신 차량입니다. 이분의 남편이 독일인이신데 이분이 쓰시던 차량인 것 같아요. 이름을 보면은 이거를 베르노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분이 쓰시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있다. 심지어 근본에 문도 짝짝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변 풍경이 진짜 평화로워요. 너무 예쁩니다. 여기 독일 마을은 누구나 다 아는 엄청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그저 예쁜 관광지를 넘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최하위권이었고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각종 원자재와 기계 장비들이 필요했는데 이를 수입할 달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국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부족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우리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업무 강도가 높은 탄광이나 병원에서는 일손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절실했죠. 따라서 한국과 이해관계가 맞았던 독일은 우리 정부와 경제적인 거래를 맺었습니다. 우린 독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를 담보로 독일로부터 상업 차관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이죠. 독일에서는 해당 직종이 인기가 없었지만 당시 한국에겐 꿈의 직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독일로 파견되었습니다. 파독 광부들은 암흑 같은 광산에서 석탄을 캐며 밝은 희망을 일구었고 파독 간호사들은 낯선 독일 병원에서도 숭고한 봉사 정신을 발휘했죠. 머나먼 타지에서 그들이 흘렸던 수많은 땀은 한국 경제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외화는 국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핵심 자본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도 독일처럼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은 점차 부강해졌고 우리 정부의 시선은 다시 한번 독일로 향하게 됩니다. 1997년 잔디 수입을 위해 독일의 북부 도시인 노르트프리슬란트와 자매 결연을 맺는 과정에서 파독 근로자들이 고국에 돌아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남해군은 파독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마을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독일 마을이죠. 독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파독 근로자들과 남해군이 함께 노력하여 가장 독일스러운 마을을 조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건축자재를 독일에서 직접 들여와서 제대로 된 독일 건축 양식의 주택을 만들었고 마을 거주 자격도 독일에서 장기 거주한 영주권자나 독일계 동포로 제한했죠. 물론 지금은 매매 제한이 해제되어 외부인의 거주도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파독 근로자 가족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독일 마을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르며 더욱 진해지겠죠. 여기 분수에 있는 조각도 보니까 파독 간호사랑 파독 광부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사람 모습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독일 사람 같아요. 확실한 건 이제 간호사랑 광부라는 겁니다. 여기 전망이 진짜 미쳤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흐린 날에 봐도 풍경이 너무 예뻐서 다음날 다시 와봤습니다. 와, 미쳤다. 날 좋으니까 너무 예쁘네. 와, 진짜 대박입니다. 솔직히 여기는 유럽 부럽지 않은 풍경이에요. 풍경이 진짜 비현실적입니다. 여기는 파독 근로자분들을 위한 추모공원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곳에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아직 독일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독일 마을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는 또 완전 자연 속에 있어서 그런지 이쪽의 색감이 너무 좋아요. 이제 그럼 마을 구경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실 안내판도 완전 귀엽네요. 이곳은 그저 걷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독일을 상징하는 유럽의 건축 분위기와 남해가 자랑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를 이루면서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게 되죠. 독일스러운 예쁜 가게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개성 넘치는 상점들이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독 근로자분들이 거주하시는 건물도 곳곳에 있어 그 흔적들을 찾아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죠. 저기에 벤츠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여기가 독일 마을이라서 그런지 독일차가 진짜 잘 어울립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 정자에 좀 앉았습니다. 올 때마다 비가 오네. 올 때마다 비가 와. 여기는 버스 정류장도 완전 독일스럽죠. 그리고 옆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름이 독일 밥상입니다. 그런데 메뉴는 한정식 파나봐요. 완전 언밸런스하네. 앞에 바다가 쫙 보이고 여기 마을이 너무 예쁩니다. 여기는 마을 이름도 완전 물건이네. 제가 꽤 어렸을 때도 여기 남해 독일 마을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모르고 여기를 그냥 테마 관광지로만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참 예쁜 곳이라고 느껴졌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알고 나니까 이곳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뭐 펜션은 안 좋을 수가 없죠. 여기는 1박에 7만원이었습니다. 아, 좋네. 헐, 화장실에 욕조도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번에 펜션 예약할 때 사진은 거의 제대로 안 보고 그냥 가격만 보고 결정했거든요. 이런 전망 좋은 곳에 욕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랑 욕조 잘 안 써봐가지고 쓰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욕조도 있네요.
침대는 또 완전 공주하네요. 이런 데서 자면 기분 좋긴 하겠다. 매트리스도 좀 좋은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저한테는 필요 없겠지만 아무튼 숙소는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와, 여기 테라스도 있나 보네. 여기 테라스도 미쳤습니다. 와, 내일 아침에 보면 진짜 예쁘겠다. 오늘이 이렇게 흐린데 내일은 날이 좀 나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쪽 보면은 풍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독일 마을에서는 파도 근로자분들이 실제로 펜션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묵는 이 펜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를 둘러보니까 파도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펜션에는 입구에 안내 팻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펜션에는 그런 안내가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그냥 일반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숙소는 완전 만족스럽습니다. 예전부터 슈니첼이라는 음식이 궁금했는데 여기 있어서 주문했습니다. 완전 정확하게 돈가스였습니다. 그리고 켈러비어라는 이름의 생맥주를 시켰어요. 빅맥 세트랑 겸상할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이 좋았습니다. 지금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식당에서 맥주랑 밥 먹고 이제 씻고 나왔어요. 사실 남해는 부산에서 당일치기도 가능한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펜션을 잡고 숙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방금 식당에서도 맥주를 한잔하고 왔는데 이 맥주를 마시려면 숙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독일 마을에 왔으면 이 독일 맥주는 마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이 맥주를 사가지고 냉장고 안에 넣어뒀었어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이 아인거라는 맥주가 죽기 전에 마셔야 할 맥주래요. 그런데 어떻게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맥주가 한 병당 10,000원이었는데 이렇게 3병을 사면은 전용 맥주잔도 줬어요. 이게 가장 부드러운 맥주 같고 이게 중간, 이게 가장 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마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 맥주 마시니까 독일 안주도 사왔어요. 이 프레첼은 3,000원이었고 이거는 7,000원이었습니다. 맥주를 따야 되는데 이 펜션에 좀 찌그러진 와인 오프너밖에 없어요. 제가 숟가락으로는 딸 줄 몰라가지고 이 와인 오프너로 따야 되는데 얘가 좀 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니까 고정은 잘 돼가지고 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안되네. 됐다. 자, 그럼 맥주 따라볼게요. 제가 또 맥주 따르는 거 거의 장인입니다. 와, 이거는 거품이랑 1:1 비율로 따랐네. 와, 이거 자존심 너무 상하는데요. 와, 근데 잔은 예쁩니다. 그죠? 아까 식당에서 먹은 생맥주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인거 맥주는 제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너무 기대됩니다. 알코올 도수는 5.1%인데 일단 목 넘김이 너무 부드럽고 맛이 순해요. 얘는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이거 3,000원이면 해장고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책 읽는 것도 기가 막힙니다. 책 한 페이지당 술 한 모금씩 하면 보통 1장 다 읽기 전에 잠듭니다. 일단 요거 한 병은 다 마셨습니다. 이제 이 두 번째 맥주 마셔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먹어도 좀 취합니다. 이제 좀 낫다. 이번에는 좀 괜찮죠? 오케이. 이상하게 이 향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근데 뭐 맛은 있어요. 그리고 이 과자는 완전 버터링 같죠?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포장이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가게에서 보니까 선물하기 좋은 독일 과자 1위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맛은 버터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버터링보다 맛이 좀 더 삼삼한데 저는 이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남해 독일 마을을 둘러보니까 여기는 독일이랑 관련된 확실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해외 풍경을 따라한 짝퉁 마을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독일 분위기가 진하게 나고 한국 역사의 일부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보다 현대적인 방식으로 독일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매년 가을에 열리는 맥주 축제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맥주 축제. 아무튼 그게 꽤나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랑 남해의 맥주 축제 둘 다 안 가봐서 잘 모르긴 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다음에는 가족들이랑 같이 와서 즐기고 싶은 분위기더라고요. 아무튼 다양한 방식으로 이 독일 마을도 그 특색을 살려서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병 다 마셨는데요. 3병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나이 드니까 이제 술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거는 부산에 들고 가서 집에서 마셔야겠어요. 이제 그럼 저는 진짜 자보겠습니다. 확실히 어제보다는 날씨가 좋죠. 저기 바다도 잘 보이고 와 진짜 공기도 좋다. 여기 뒤에는 완전 초록초록 산이고 앞에는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 지붕들이 잘 보이네요. 저는 이 지붕의 색감이 너무 좋아요. 저는 남해의 또 다른 해외풍 마을인 미국 마을에 왔습니다. 독일 마을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미국 마을 역시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죠. 독일 마을이 국가적 차원의 인력 파견이라는 다소 무거운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면 미국 마을은 개별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완성이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한국이 어려웠던 시기에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교포들이 노후에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곳이 여기죠. 2000년대 초반에 독일 마을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남해군은 이를 벤치마킹하여 미국 교포들을 위한 미국 마을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마을도 초창기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거주 자격을 부여했고 미국식 건축 설계도를 바탕으로 주택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여기 미국 마을은 미국이라는 기회의 땅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온 금이 환양의 기록이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여기 가로수들이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 미국 마을이랑 완전 찰떡이에요. 지금 이 길 진짜 멋있죠. 나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진짜 미국 같네. 독일 마을은 좀 중세 유럽 분위기면 여기는 확실히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주택 양식도 보다 자유로운 느낌입니다. 여기는 진짜 미국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그런 집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미국 마을이 있고 이 앞으로 펼쳐진 풍경 한번 보세요. 여기 바다가 진짜 예쁩니다. 어떻게 이런 곳이 있을 수가 있을까? 여기 진짜 경치 대박이죠. 완전 달리기 마려운 풍경입니다. 여기 진짜 지형이 말도 안 되는 게 마을 뒤에는 호구산이 쫙 감싸고 있고 그 앞으로는 이렇게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완벽한 배산임수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남해는 너무 좋습니다. 이번 여행은 부산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부네치아는 너무 익숙한 곳이죠. 그러나 부네치아는 한 번 온 사람은 있어도 2번 이상 온 사람은 잘 없는 곳입니다. 보통 그 경험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선 부네치아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부네치아라고도 불리는 이곳의 지명은 장림포구입니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장림포구는 한때 김 생산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장림김이라고 하면 모두가 알아주는 특산물로 각광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며 이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산업화 시대를 맞아 장림포구 주변으로는 대규모 공업단지가 조성되었죠. 이로 인해 많은 공장들이 생겼고 공단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낙동강 하구를 빠르게 오염시켰습니다. 김 양식을 했던 장림포구에는 치명적이었죠. 한때 부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악취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장림청과 포구 일대는 냄새나고 낙후된 회색빛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김 양식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고 어선들도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됐죠. 그렇게 장림포구는 오랫동안 소외된 공간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서며 분위기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죽어가던 장림포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획된 사업 테마가 부네치아였죠. 어민들이 사용하던 낡은 창고를 베네치아의 불안호섬처럼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단순히 외관만 바꾼 것은 아니고 방문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다듬기도 했습니다. 포구를 따라 작은 상점들도 생겼고 부네치아 선셋 전망대와 레인보우 브릿지 같은 관광시설도 조성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꽤나 부족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진 명소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종종 찾아오긴 했지만 방문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에 점차 인기를 잃어갔죠. 우선 장림포구로 오는 접근성 자체도 좋지 못하고 부네치아 전반의 디테일과 매력도가 낮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했을 당시에도 당연히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인근 주민들만 간간히 산책하는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갈 때마다 참 아쉬움이 드는 공간이에요. 부네치아를 조성하게 된 배경은 의미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비를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는 생각과 부네치아라는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듯이 해외 관광 명소를 어설프게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오염되고 방치된 공간을 어떻게든 개선시키려고 했다는 것에서는 나름의 위안을 얻게 되죠.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 여행지의 매력에 있어서도 진정성과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직접 떠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외국의 명소를 따라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힘들죠. 하지만 남해의 독일 마을처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유산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치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만의 이야기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표현되는 한국적인 관광 문화가 더욱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